마을에서 사람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승명부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저승에도 없는 사람들, 대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어귀를 지키던 선앙당 하나. 그 자리에 낯선 사내들이 도끼를 들고 나타난 뒤부터 마을엔 이상한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앙당지기의 딸 여진.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가 있었으니 어이, 거기 처자. 나 좀 보이나? 갓쓰고 도포 입은 낯선 사내, 저승 차사였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풀지 못한 한 하나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당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선앙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색색의 천 조각이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고 돌무더기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올려둔 집신과 곡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앙당을 대대로 지켜온 이가 있었으니 선앙당직이 박노인과 그 이외동 딸 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화수 올리셨어요? 매일 아침 걸으면 쓰나. 이 선왕님 덕에 우리 마을이 30년째 큰 우환 없이 지내온 게야. 여진이 대야에 물을 받아 선앙당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나뭇가지,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발소리. 박 노인은 그때마다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남들보다 눈이 하나 더 밝은 게야. 무서워할 것 없다. 선왕님이 널 지켜주실 테니. 그렇게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가을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탄 사내를 앞세우고 나타난 것은 이 고을에 새로 자리 잡은 지주 최만석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두르고도 눈빛만은 날카로운 그가 당산나무 아래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이 좋은 명당 자리에 낡아 빠진 당집이라니 아깝구나. 여기다 내 별채를 지으면 그림이 나오겠소. 박 노인이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나리, 이곳은 마을의 선앙당이옵니다. 함부로 손을 대시면 아니 됩니다. 최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 따위에 매달리니 이 마을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봐라, 내일 아침부터 이 나무와 당집을 모두 걷어내라. 여진이 아버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진은 처음으로 선앙당 나무 아래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낯익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 여진은 창문 틈으로 그 사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내는 당산나무 아래 가만히 서서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옷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여진은 숨을 죽인 채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는 궁금함이 앞섰습니다. 이런 존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거기 누구십니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여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하고 아득했습니다. 어이, 거기 이쁜 처자. 나 좀 멋있게 보이나? 능청스러운 말투에 여진은 순간 얼떨떨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처럼 말을 거는 사내였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뉘신지요? 나
저승차사다. 명부 정리하러 왔지. 근데 이 마을,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저승. 차사요? 저 데리러 오셨어요? 사내, 아니 차사가 당산나무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큰일 날 소리를. 내가 처자를 왜 데려가? 이 나무 밑에 아주 오래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명부에 없어. 등록이 안 된 혼이란 소리지. 근데 등록도 안 된 놈이 사람을 잡아가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확인을 좀 해야겠단 말이야. 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을 잡아간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사가 여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알게 될 테니 말해주지. 내일부터 이 나무를 베어낼 거라며 그 도끼질이 시작되는 순간 이 마을 사람들 여럿이 저승 명부에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진아, 거기서 뭐 하는 게냐? 박 노인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안 보이세요? 저 갓 쓰신 분. 박 노인이 여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지만 그저 텅 빈 당산나무 아래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차사가 씩 웃으며 여진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거다, 처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눈이거든. 내일 아침 저 나무에 도끼가 닿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때 다시 보자고. 말을 마친 차사의 모습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여진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진아, 안색이 안 좋구나. 방으로 들어가자. 박 노인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승차사가 왜 여기에?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니. 창밖으로는 여전히 당산나무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였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정성을 다해 모셔온 선왕님이었습니다. 여진은 문득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왕님은 원래 사람이었단다. 아주 오래전 역병이 돌던 해에 마을을 구하려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처녀가 이 나무 아래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 그때는 그저 옛 이야기라 여겼던 그 말이 오늘 밤 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석이 데려온 장정 여럿이 도끼를 짊어지고 당산나무 앞에 늘어선 것입니다. 박 노인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도끼 든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 나무를 베면 마을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최만석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화는 무슨 화? 헛소리 그만하고 물러서라. 계속 이러면 내 놈부터 관아에 넘길 것이야. 장정 하나가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진의 눈에만 보이는 차사가 나무 옆에 나타나 팔짱을 낀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끼날이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도끼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순간 당산나무 전체가 부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장정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도끼질을 이어갔습니다. 쩍쩍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사는 팔짱을 낀 채 나무 곁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가 저물 무렵 나무는 결국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장정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선앙당까지 마저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돌무더기가 흩어지고 그 위에 놓여있던 정성스러운 곡식과 집신이 발에 짓밟혀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나무를 벤 장정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멀쩡히 저녁을 먹던 사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숨이 넘어갈 듯 컥컥거리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맥도 멀쩡하고 열도 없는데 어찌 이리 꼭 무언가에 목이 졸린 것처럼 숨을 못 쉬었어. 여진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쓰러진 선앙당 자리에는 차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죽은 겁니까? 차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의 능청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부에 없는 손이 데려간 거다. 내가 아무리 저승관리라고 해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존재가 멋대로 사람 목숨을 가져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요. 차사가 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원기가 왜 등록도 안 된 채 여기 붙박여 있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내야 해. 원한의 뿌리를 찾지 못하면 이 마을 사람들 하나둘 계속 넘어갈 거다. 여진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마을을 구할 방법은 오직 그 존재의 사연을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진과 차사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홀로 사는 순덕 할매였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만은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할매, 여쭤볼 게 있어 왔습니다. 당산나무 선왕님에 대해서요. 순덕 할매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갑자기? 설마 나무를 벤 게 정말이더냐? 여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큰일이구나. 큰일 났어. 할매,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벌써 하나 죽었습니다. 할매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이 마을에 역병이 크게 돌았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던 해였지. 그때 무당이 하나 나타나 말하길 마을 처녀 하나를 산신께 제물로 바쳐야 역병이 멈춘다 했어. 차사가 옆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처녀가 자원에서 나섰단다. 이름이 단이었지. 제 발로 저 나무 아래 걸어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뒤로 거짓말처럼 역병이 뚝 그쳤지. 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처녀를 선왕님으로 모시기만 했지. 누구도 그 처녀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어. 제사도 몇 해 지내다 흐지부지되고 결국 아무도 안 찾아가는 낡은 당집 하나로만 남았지. 차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혼은 원래 곧바로 저승으로 인도되어야 해. 그런데 마을이 그 은혜를 잊고 방치했다면 그 원한이 명부 등록 자체를 막았을 수도 있겠군. 바로 그때 마을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또 죽었다. 최지주댁 젊은 종이 갑자기 쓰러졌어. 여진과 차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다. 서둘러야 해. 순덕 할매가 여진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단이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야. 그 처녀는 그저 잊혀진 게 서러웠을 게다.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부디. 여진은 할매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여진의 뒤로 차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원한의 뿌리는 찾았는데 이제 문제는 저놈의 못돼 처먹은 지주놈이야.
저놈이 순순히 그만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지. 쓰러진 일꾼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조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곧장 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이 앞을 막아섰지만 여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베어야 합니다. 마을이 위험합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최만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선앙당직이 딸이 아니냐? 여진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리 선왕님은 그저 미신이 아니옵니다. 역병이 돌던 해 마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처녀의 넋이었습니다. 그 넋을 위로해 드려야만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최만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허튼 소리 그만해라.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게 나무 한 그루 벤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선왕님의 넋이 원통해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내가 무당이라도 되느냐? 최만석이 코웃음을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요망한 소리로 사람을 홀리려 드는 게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물러가라. 하인들이 여진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여진은 대문 밖으로 밀려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차사가 낮게 혀를 찼습니다. 저런 인간은 눈앞에서 귀신이 춤을 춰도 안 믿을 위인이지. 말로는 안 통하겠군.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면 계속 사람이 죽을 텐데요. 차사가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하하,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전설의 고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단골 멘트지요? 다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선왕님과 마주해야 한다. 지금 그 넋은 원한에 잠식되어 이성을 잃어가고 있어. 자칫하면 너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진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차사가 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배짱 마음에 든다. 좋아. 오늘 밤 무너진 선왕당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곁에서 지켜봐 주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당산나무의 그루터기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진은 약속대로 무너진 선왕당 자리로 향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발밑에서 흙과 자갈이 서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자리에는 이미 차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처자. 마음은 단단히 먹었고? 예. 그런데 정말 여기서 선왕님을 뵐 수 있는 겁니까? 차사가 그루터기 위에 털썩 걸터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뵙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아주 성대하게 화를 내며 등장하실 거다. 놀라지나 말라고. 여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그루터기 틈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표정이었습니다. 감히 내 나무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단이님이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구냐? 저는 여진이라 합니다. 당신의 사연을 알고 왔습니다.
원기가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풀잎에 서리가 맺혔습니다. 차사가 그루터기에서 벌떡 일어나 원기와 여진 사이를 슬쩍 가로막았습니다. 어허, 진정하시고 저승 명부 관리 나왔습니다. 잠깐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기가 멈칫하며 차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또 뭐냐? 차사입니다. 차사. 자꾸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 데려가시면 염라대왕님께 제가 아주 일도 더럽게 못하는 찌질이 놈으로 찍힌단 말이지요. 서류 작업이 얼마나 밀렸는지 아십니까? 이러다 저 진짜 잘립니다. 잘려. 원기조차 잠시 어이없다는 듯 멈칫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서류 타령이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이님 사정 들어보니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억울하실 만해요. 원기의 형상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여진이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예. 마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기가 잠시 말을 잃은 채 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건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잊혀졌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은. 원기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원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원하니 자꾸만 나를 집어삼키려 해.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나무를 베었던 장정 하나가 밭일을 나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두 눈을 부릅뜬 채 짓눌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최만석의 별채 공사를 감독하던 사내마저 석가래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꺾인 채 숨이 끊어졌습니다. 네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낫을 챙겨 최만석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리, 벌써 4명입니다. 언제까지 모르쇠로 버티실 겁니까?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최만석의 목소리가 흔들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다들 왜 이러는 게냐? 우연히 겹친 것뿐이다. 물러들 가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틈 사이로 보인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여진은 그 밤 다시 선앙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4시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단이의 원기가 몸을 부르르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조차 감당 못할 존재가 될까 두렵다. 이 원한이 내 안에 다른 무언가를 자꾸 깨우는 것 같아. 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이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반드시 끝을 내겠습니다. 차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능청스러움 뒤로 서늘한 기운이 언뜻 비쳤습니다. 단이님, 이제 제가 나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승차사가 직접 얼굴을 비추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만 더는 죄 없는 목숨이 쓰러지게 둘 순 없지요. 내일 최만석 그자와 단판을 지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차사가 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어차피 저 지주는 내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 검은 안개가 서서히 그루터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여진과 차사는 말없이 내일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석의 사랑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최만석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하얀 얼굴의 사내가 바로 코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도 창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여기를? 딱 보면 모르겠소. 검은가, 검은 도포, 하얀 얼굴, 저승차사요. 그리고 반말은 하지마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3,000살은 더 많아 이놈아.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 싸가지 없이. 오늘 날이께 볼 일이 좀 있어서 말이오. 최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잔 얼굴에는 핏기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 저승차사님께서 네 명이 벌써 다 했단 말이오? 명은 아직 멀었소. 이렇게 미리 찾아오는 건 저승법도에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 나리가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계셔서 특별히 얼굴 한번 뵈러 왔지요. 차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 벤 죄, 신성한 자리에 함부로 손댄 죄, 목숨 걸고 마을을 구한 처녀의 은혜를 잊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알고도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 죄. 이 정도면 나리는 내가 지금 데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소. 최만석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요. 몰랐다는 말, 이 뒤에 죽어나간 내 사람 앞에서도 그리 말할 수 있겠소? 차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만석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본디 이런 일에 저승차사가 직접 손을 대는 법은 없소. 사람 목숨은 명부에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이니 하나 나리가 벌인 일로 억울한 목숨이 넷이나 쓰러졌으니 내 특별히 경고 하나만 남기고 가겠소. 지금 이 시각부로 별채 공사를 완전히 멈추고 무너뜨린 선앙당 자리에 새 나무를 심어 단이라는 이름으로 제를 올리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5번째는 나리가 될 것이오. 최만석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차사가 씩 웃으며 갓을 고쳐 썼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자식이 사람 귀찮게, 아니 귀신 귀찮게 시리. 그 말을 끝으로 차사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최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주가 밤새 혼비백산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공사 중단을 직접 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무너진 선앙당 자리에는 새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최만석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를 올렸고 비석에는 처음으로 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를 올리는구나. 그날 밤 여진은 그루터기가 아닌 새 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단이의 원기와 마주했습니다. 원기의 모습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서러움도 서려 있지 않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 찾아주어서 고맙다, 처자.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차사가 옆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단이의 원기가 환하게 웃으며 빗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잠시 밤하늘을 밝히다 이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차사가 여진을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처자. 다음에 또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또 오실 겁니까? 글쎄, 그건 저 위 사정에 달렸지. 아무튼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 서류가 산더미거든. 차사의 모습도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여진은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정화수 그릇을 새 나무 아래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새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작은 감사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서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단이가 진정 바란 건 복수가 아니라 그저 기억되는 것이었지요. 곁에 있는 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장 작은 도리 아닐까요? 전설 이 고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부를 잘못 본 저승사자 선비와 함께 떠난 마지막 여행. 저승사자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데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살 날이 30년이나 남은 선비를 차고로 데려간 저승사자. 그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선비와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납니다. 저승길을 걸으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삶의 지혜가 가득한 이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저승사자의 등장과 황당한 착오 발견. 조선시대 한양 북촌에 김익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김진사는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책을 가까이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자 검은 도포를 입은 키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김진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내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익현 댁이 맞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만.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왔소? 사내는 품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귀하의 수명이 다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김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저승사자? 그럴 리가 없소.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소. 저승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익현 45세 한양 북촌 거주. 오늘이 바로 그대의 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오. 저승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부에 적힌 시간이 되면 가야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지요. 김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안 돼요.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찌하란 말이오. 아직 장가도 못 보낸 아들이 있고 딸은 이제 겨우 10살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부는 절대적입니다.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혹시 그 명부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소?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명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것은 차고요. 여기 적힌 것은 김익현이 맞지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지 않소? 저승사자는 깜짝 놀라 명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명부에는 김익현 7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시오. 나는 아직 30년을 더 살아야 하오. 그러나 저승사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귀하의 혼을 반쯤 분리시켰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귀하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김 진사는 기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승 염라대왕님께 직접 가서 이 상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귀하를 다시 이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김 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실수 때문에 내가 저승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명부를 읽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진사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로구려. 조소, 저승이든 어디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아시오. 저승사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귀하를 다시 이승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시지요. 저승으로 가는 길 선비의 분노와 저승사자의 변명.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몸은 가벼워졌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흐릿해지고 안개 같은 것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이게 저승으로 가는 길이오? 김 진사가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살아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길입니다. 거리면서 김 진사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당신은 얼마나 일을 대충 하길래 이런 실수를 한 거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승으로 오는 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았고 저희 저승사자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데려가도 된다는 말이오? 내 아내와 자식들은 지금 얼마나 놀랐겠소? 내가 갑자기 쓰러져 있으니 말이오. 저승사자는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그나마 운이 좋으신 편입니다. 제 실수를 바로 발견하셨으니까요. 만약 그냥 따라오셨다면 저승에 가서야 착오를 알았을 것이고 그때는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밭이 보였고 때로는 어두운 계곡이 보였습니다. 김 진사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승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오? 저승사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길은 각자가 살아온 삶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귀하께서 보시는 풍경은 귀하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김 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승사자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었소?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200년쯤 되었습니다. 김 진사는 놀랐습니다. 200년이나?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승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0년이면 긴 시간 같지만 매일 수십 명씩 데려가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당신도 힘들겠구려. 김 진사가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의외라는 듯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김 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소? 저승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갈 때, 젊은 부부를 헤어지게 할 때,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자식을 데려갈 때.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김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오?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저주하거나 두려워하는데 귀하는 다르시군요. 김 진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이미 이렇게 된 것, 화를 내봤자 소용없지 않소? 차라리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낫지. 저승사자는 감동한 듯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귀하는 참으로 특별한 분이십니다. 2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이해심을 보이는 분은 처음입니다. 김 진사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 않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걸었습니다. 김 진사는 점점 저승사자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당신은 저승사자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소? 저승사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살았던 무인이었지요. 전쟁터에서 죽었고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님께서 제게 저승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김 진사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때는 나처럼 가족이 있었고 삶의 애환을 겪었다는 말이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회와 미련 때문에 저승사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는 순간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이별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김 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인간의 고통을 아는구려. 저승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지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벌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헷갈립니다. 첫 번째 교훈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의 의미.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평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저승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김 진사는 바위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오? 저승사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금방 도착하고 어떤 이는 며칠이 걸립니다. 귀하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 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려.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저승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오. 저승사자는 김 진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귀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하는 45살까지 사셨는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김 진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 많지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승에 오는 혼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후회를 안고 옵니다.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김 진사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 진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저승사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밭을 일구며 행복해했고 어떤 이는 평범한 아낙네였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 진사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항상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고 합격하지 못한 것에 좌절했소.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소? 저승사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이미 반은 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니 돌아가시면 다르게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소. 만약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것이오.
과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것이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아직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진사는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0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소?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나는 그동안 언젠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소. 언젠가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언젠가 아내와 좋은 곳에 가리라. 언젠가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리라.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오. 저승사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승길에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저승길을 걷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는 저승사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수 덕분에 나는 큰 교훈을 얻었소.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것이오. 저승사자는 놀란 듯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경험은 나에게 선물이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겠소? 두 번째 교훈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밤이 깊어지면서 저승길은 더욱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는 이승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은은한 빛을 내는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주변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승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소. 저승사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길의 아름다움도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걷다가 김진사는 저 멀리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요?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살아생전 재물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짐은 그들이 평생 모았던 재산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승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김진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살아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느라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올 때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과거 급제에만 매달려 있었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소. 저승사자는 김진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다릅니다. 귀하는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가족을 버리지 않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가 귀하의 명부를 보니 귀하를 그리워할 사람들이 많더군요. 김진사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오? 저승사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년 동안 본 바로는 평화롭게 저승으로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진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소?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항상 웃으며 사셨습니다. 저승으로 모실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남편이 있었고 건강한 자식들이 있었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김 진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로군요. 가난해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저승길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승에 도착했을 때 먼저 간 남편과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김 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로군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말 빨리 깨우치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김 진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것이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을 안아주고 하늘의 별을 보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오. 저승사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귀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200년 동안 기계적으로 일만 해왔지만 정작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진사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었소. 당신의 실수가 나를 깨우쳤고 나와의 대화가 당신을 깨운 것 아니겠소? 저승 염라대왕 앞에서의 해결과 특별한 선물. 드디어 두 사람은 저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명부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지기 귀신들이 김 진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생기가 남아있는데요. 저승사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데려온 혼입니다. 염라대왕님께 아련해야 합니다. 문지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전각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자리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명부가 펼쳐져 있었고 좌우에는 시왕들과 판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김 진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님, 소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승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요즘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익현, 그대는 아직 30년의 수명이 남아 있소. 이 저승사자의 실수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오. 김 진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 여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염라대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깨달음이라 무엇을 깨달았는가? 김 진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 급제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승길을 걸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김 진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저승사자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드문 마음을 가졌구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데 그대는 오히려 배우고 용서했소.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명했습니다. 김익현의 명부를 다시 확인하라. 판관이 명부를 들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대왕님, 김익현은 본래 75세까지 살 운명이며
그 후 자손이 번창하고 마을의 선정을 베푸는 이장이 될 운명입니다.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소 김익현, 그대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겠소.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이번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김진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염라대왕은 설명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오. 누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소. 이것은 그대가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김진사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합니다, 대왕님.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번 일로 3년간 업무에서 제외되어 명부 정리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일을 처리하도록. 저승사자는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익현, 그대가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이 경험을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오. 김진사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왕님. 되살아난 선비의 변화된 삶. 저승사자는 김진사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김진사는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소. 고맙소. 저승사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귀하를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혼을 데려가는 일꾼이 아니라 각각의 삶을 존중하며 일하겠습니다. 이승으로 가는 길에 저승사자는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귀하께서 돌아가시면 사흘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계셨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우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귀하께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오. 드디어 김진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김진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김진사의 영혼을 다시 육체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김진사는 저승사자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시오. 언젠가 정말로 나를 데리러 올 때 나는 후회 없이 당신을 따라가겠소. 김진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김진사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났어요. 사흘 동안 죽은 듯이 누워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식들도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진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소. 아내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소. 아니, 꿈이 아니라 계시를 받았소. 앞으로 나는 달라질 것이오. 그날부터 김진사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공부는 계속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고 자식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사가 받은 특별한 능력, 즉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김진사가 나서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승사자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교훈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김 진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진사는 정말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을 이장이 되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자손들은 번창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만족했습니다. 김 진사가 정말로 75세가 되던 해 그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진사님. 이제 정말로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진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나는 준비가 되었소. 저승사자는 김 진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김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소. 당신 덕분에 나는 30년을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았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소. 저승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귀하를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두 사람은 다시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이번 길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진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소?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가니까. 그렇게 김 진사는 저승으로 갔고 염라대왕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김익현. 너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저승사자의 차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실수로 일찍 데려간 선비와 저승사자가 함께 저승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 속에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부와 명예도 좋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